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서 부단장을 역임했던 김기현 씨가 사이버사령부에서 진행한 댓글 공작의 결과를 요약해 매일 아침 청와대와 국방장관, 합참의장, 국방부 비서관실에 직접 보고했다고 KBS 국제부 이재석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폭로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관련해 최초로 실명이 등장하는 이 특종은 그러나 KBS 보도국장단이 보도를 막았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에서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댓글 공작을 벌인 해당 부서에서 부단장을 했던 책임자가 얼굴을 공개하고 내가 직접 보고했다며 스스로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실명을 공개했는데 증거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군 정보기관에서 한 일인데 수사권도 없는 기자가 어떻게 이 이상의 증거를 확보합니까?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문제 삼을까봐 안 된다는 논리면 진보 진영에서 문제 삼아도 보도 안 해야 하는 건데 그럼 뭘 보도합니까? KBS가 총파업을 하는 이유 이해가 갑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게 여태까지 나온 거하고는 좀 다른 종류의 특종이 하나 또 나온 거죠, 이게. 사이버 사령단. 네, 당사자가 얼굴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네. 그리고 직접 보고도 했다고 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보고 대상이 청와대, 국방장관, 합참의장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까? 매일매일. 예. 근데 이제 KBS는 이걸 보도를 안 했어요. 네, KBS가 보도하지 않은 건 이번뿐만이 아니라요. 내부 증언에 따르면 지난 최순실 게이트 때도 최순실이 대통령 측근이라는 장담할 수 있냐라면서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당시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 김관진, 함민관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된 것이라고 보고, 예. 이분들은 그런데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다들 진급을 했죠. 네, 오히려 영전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국정원장은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보고를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수사선상에 오를 일밖에 남지 않은 거 아니냐. 예. 네, 원세훈 전 원장이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 법정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뭐 관련된 사안인데 관련해서 원세훈 국정원장은 어제 이제 징역 4년 그리고 다시 한번 법정 구속이 됐죠. 예. 네. 2심에서 법정 구속이 된 바가 있는데요. 대법원을 갔다가 파기환송돼서 그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걸려서 결국 다시 법정 구속이 된 겁니다. 어제 재판부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나섰다면서 이런 활동은 국가기관의 정치 중립을 믿고 있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기기 정당하지 못한 처사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화제가 됐는데 경호원들도 사실은 화제가 됐어요. 예.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헤어스타일 굉장히 독특한 소위 바가지 머리를 한 경호원들이. 네. 이번 경호원뿐만이 아니고 과거에도요. 해병대 비슷한 분들이 옆에서 경호한 적이 있습니다. 해병대하고 이번에는 이제 바가지 머리를 하신 경호원들이 남이와 북몸도 생각이 나고 처리감이도 생각나고 이 시대를 알 수 있는 발언을. 소방차도 왜냐면 요즘 그 머리를 하고 나오는 가수들은 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경호원 화제가 됐죠.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원도 사실은 이건 부끄러워할 일이에요. 그렇죠. 네. 13대 0으로 만장일치로 유죄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 파기환송했을 때도 뭐 전체적인 법리를 따지는 게 원래 대법원에서 하는 일인데 그 이메일을 작성하지 않았다. 이건 1심에서 작성하지 않은 걸 받아주고 2심에서는 이메일을 작성한 게 맞다. 네, 정확히 첨부 파일이죠. 네, 첨부 파일.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그 내용이 이제 말씀 자료라든가 아니면 뭐 계정이라든가
그런 내용, 그 댓글을 달 때 사용한 내용인데 그걸 분명히 본인 위에는 사용한 적 없다고 했는데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모순된 사실 진술인데 그걸 이제 2심에서는 증거로 채택했어요. 대법원에서는 요 증거 부분을 문제 삼아가지고 파기환송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전체적인 법리를 따지지 일부 증거가 전체 법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뭐 그 정도가 아니면 결론이 달라질 일이 아니면 소위 이거는 꼬리가 머리를 흔든 거예요. 증거 일부를 문제 삼아서 파기환송을 하고 학업심한테 떠넘긴 거죠. 학업심은 또 그걸 받아가지고 김수철 판사는 국정원 대권은 손자병법의 용명술이라고. 예. 네, 그러면서 아주 오랜 시간을 끌었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결론 내리지 않고 있었거든요. 또 이상한 게 이게 이제 보통 대법원은 4명이 하거든요. 처음에는. 네, 소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4명이 합의를 못 보거나 반대 의견이 있으면 전원 합의체라고 하죠. 전압으로 가는데 여기서 만장일치예요. 애초에 반대 의견에서 시작됐는데 어떻게 만장일치가 됩니까? 이것도 이상한 거죠. 예. 앞뒤가 안 맞는 건데 결국은 이제 4년 이 파기환송됐을 땐 3년인데 1년이 올려치기가 된 거죠. 예. 네, 검찰이 구형한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한 사이버 사령부 이야기 이 군이 댓글 공격을 한 건 저는 국정원보다 더 기가 막힐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군이 국민을 상대로 여론 공작을 한 게 어떻게 군인입니까? 예. 그걸 또 국방장관 합참의장 청와대에 보고하고 그러니까 국가정보기관과 군의 정보기관이 전부 이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나라가 아니지 이게. 그 당시 군검찰이 수사해서요. 딱 한 명만 처벌받았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러니까요. 알고 봤더니 다 매일매일 보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국방장관.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댓글 공작을 매일 보고받고 있었어요. 합참의장이. 네. 물론 당사자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보고한 사람이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내가 보고했다고. 예. 군의 국방장관과 사이버 사령부 합참의장 이런 사람들이 댓글 공작을 매일 보고받고 있는데 당시 보수 정권이 맨날 타령하던 안보가 무슨 그게 안보입니까? 예. 나라도 아니었어요 정말. 자 이게 이제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는 와중이고요. 그래서 법정 구속이 됐고 원세훈 근데 4년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국정원장이 이 정도 일을 했는데 하는 분들도 있는데 추가 기소가 되겠죠. 예. 네, 지금 벌써부터 추가 기소 이야기가 검찰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원 전 원장에게 배임과 국고횡령,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서 추가 기소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추가 기소하겠죠. 예. 이게 이제 배임, 국고횡령 이런 거는 국정원법 위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한 번 했기 때문에 소위 이제 일사부조이기 때문에 못하니까. 근데 이제 30팀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막 하잖아요. 예. 네, 관련해서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형사 책임 묻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국고를 정상적이지 않은 활동에 마음대로 이용했다 혹은 배임했다, 국고를 횡령했다. 네, 불법적인 데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추가 기소가 되겠죠. 그리고 국정원장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보고하거든요. 예. 국정원장이 다시 감옥을 간 이상 그 질문을 이제 끊임없이 수사기관에서 하게 될 테고 정치권에서 하게 되겠죠.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어제 JTBC가 국정원 적폐청산 TF발로 기존에 30개 팀이 아니라 18개 팀이 더 있다라는 사실도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댓글 부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한민관이 아니군요, 참. 한민관은 개그맨 하시는 분이군요. 네. 개그맨이죠, 그 정도면. 한민구 합참의장 당시. 자, 이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도 그런 얘기 있었죠. 이게 다가 아닐 것이다. 네, 그렇죠. 적폐청산 TF 쪽에서도 이게 전체가 아니라고 계속 강조해 온 바가 있습니다. 아마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니까 전혀 별개의 팀이 또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심리전단. 이건 이제 부단장이 한 얘기니까요. 부단장이 이름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고를 했고 누구한테 보고를 했고를 자세히 얘기하는데 증거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 정도의 증언,
나오는 거 무척 드문 일이에요. 이 정도 급에서. 예, 이걸 보도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서면으로 직접 전달했다고도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네, 본인이 직무대리일 때는 직접 서면으로 전달한 적이 있다라고 저도 만나서 들은 바가 있는데요. 당사자가 이번에 얼굴을 공개한 이유가 워낙 이 진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는 차원에서 얼굴도 공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처벌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자기를 처벌하라고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도 자세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 얘기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반대 여론이 나오면 반대 여론이라는 게 이제 이게 추천 댓글이 달리고, 혹은 반대 댓글이 달릴 경우에, 이명박 대통령이 뭘 했는데 반대 여론이 너무 높다. 그러면 찬성 댓글로 바꾸는 작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밤새 그렇게 작업을 해서 밤새. 아침에 보고한다는 겁니다. 네, 밤새 국민 여론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매일매일 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랑이죠. 잘했다고. 잘했다는 자랑을 위로 보고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본인들은 작전 상황, 작전 계획 보고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작전입니까? 너무 부끄러워 용어들이. 게시판에 가서 댓글 난 다음에 작전 완료 이런 거 아닙니까? 더 웃긴 거는 그거를 하고 나서 매달 받은 돈이 25만 원이는 거예요. 예, 국정원 쪽에서 추가로 준 돈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겨우 25만 원 받고 나서 군이 그것도 사이버 사령부 군 정보기관이 댓글 다는 알바로 전략한 거죠 이게. 참. 지시가 내려오는데요. 별 3개가 적립됐습니다라고 하면 대응해야 될 기사가 3개가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여있는 카페 이름은 어벤져스라고 해서요. 그 카페에서 자기들이 지시를 받고 그렇게 활동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웃기지 있습니다. 않습니까? 유치하고. 네. 25만 원을 받고 군 정보기관이 댓글을 달고 반대 여론을 찬성 여론으로 바꿨다고 작전 성공했다고 그걸 매일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한다는 게 매일매일 합참의장하고 군의 합참의장하고 국방부 장관이 그런 걸 보고받고 있었어요. 게시판에 반대를 찬성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국정원한테 25만 원씩 받고. 그리고 논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요. 이것을 최종 컨트롤하는 국정원과 군 댓글 작업을 컨트롤하는 곳이 있을 거다라는 의심은 과거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국정원이 이게 조율할 수밖에 없겠죠. 국정원이 전체를 조율했거나 사이버 사령부가 전체를 조율했거나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게 그날 핵심 주제가 뭐냐. 기관이 다르니까 서로 같은 거를 똑같은 걸 다른 논조로 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룰 것인지 결정해야 되고 어디서 다룰 것인가. 똑같은 게시판에만 다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임무를 나눠야죠. 서로 분담하고. 네, 아주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들이요. 다양히 조율을 해야 되고 조율의 주체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국정원이라고 추정하는 거죠. 국정원장이 주관했고 조직도 훨씬 크고 돈도 훨씬 많았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죠. 지금. 예. 25만 원. 정말. 그리고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한테 이거 보고하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와중입니다. 네. 그 보고의 끝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추정하는 것이고요. 네, 심지어 청와대 행정관조차도 댓글 작업을 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점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이 안보 얘기한다는 건 너무 웃긴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이 더 나온다고 항상 얘기하지만 그러면 지금은 박근혜 정권 때는 안 했냐 지금은 안 하고 있냐. 네, 저는 그 질문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세청이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의 배경을 조사하기로 했다라고 동아일보가 아침에 보도했습니다. 이 중에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국세청은 오늘 외부위원들과 함께 첫 국세행정개혁 TF회의를 엽니다. 이건 또 안원구 청장님이 내일 당사자거든요. 이 사건과 관련해요. 예. 저희가 이제 이게 언젠가 나올 줄 알고 청장님을 고정으로 다 해놨어요. 이 사건이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 잡기 위한 거였죠. 예. 기획 수사였죠. 예, 표적 수사라는 지적이 그때부터 계속 되어 왔습니다. 왜냐면은 태광실업은 사실은 부산에 있는, 예. 조사 사국은 대기업 수사하고 이런 데인데, 예.
그것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이 부산에 있는 중견 기업을 이렇게 탈탈 터는 경우는 없다라고 그때부터도 이런 표적 수사라고 했었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주 갔다는 이유로 삼계탕 집도 세무조사를 했었으니까요. 네, 게다가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민정수석실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상률 국세청장은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도피하죠. 예, 그리고 나서 비자가 연장이 안 되는데 혹은 연장하려면 국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현지에서 비자를 연장하는 그런 편법이 일어났고 그걸 정부가 봐주지 않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예, 계속 그렇게 해외에 도피해 있었죠. 자, 다음 뉴스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 등으로 어제 또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강남 성모병원에서 MRI 촬영과 함께 위내시경, 치과치료 등을 받았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 정기검진인데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와 허리 통증, 속쓰림 증상 등을 호소했지만 진단 결과 이는 나이에 따른 퇴행성 증상으로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아프실 예정이라고 저희 계속 해왔는데 마음대로 안 되고 있어요. 병원에만 가면 이상 없음으로 자꾸 결과가 나와가지고 지난번에도 아프다고 법원에 출석 안 했는데 이상 없음으로 이번에도 이상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회 활동과 동성애 반대에 이어서 이승만 정권 등 독재 옹호 등 역사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지명 처리 촉구하고 있고요. 여당 내에서도 사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조론 대신에 창조과학 얘기하는 것까지는 뭐 신앙의 문제라고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네, 물론 청와대 주장이지만 비판이 많긴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도요. 넘어갈 수 있을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승만 독재 옹호, 과도한 노동운동, 과도한 복지 이건 현 정부의 철학과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야당의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여당의 문제 삼을 일이라고 봅니다. 이 후보는. 결론이 조만간 나겠죠. 이제 뉴스 하나 정도 더 미국 소식도 있겠네요. 당연히. 보니까. 네, 매티스 국방장관 발언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송영무 장관과 만나서 회담을 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북한과의 대화가 답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썼는데 이에 대해서 부인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장관이.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썼어요. 대화는 답이 아니라고 북한과. 뭐 얼마 있으면 꼭 대화한다고 또 쓸 겁니다. 쓸 건데 그 트위터를 쓰기 전에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 절대 외교적 해법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정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발언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백인 우월자들의 시위, 신나치 시위.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왜 신나치라고 그러냐면 실제 나치 구호하고 똑같은 구호를 외쳐요. 이들이. 1940년대 구호를 외치는데 근데 이제 이 백일 우월자들 구구 세력을 비판하지 않고 여러 당사자들이라고 했다가 공화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죠. 공화당으로부터도. 그래서 말을 바로 바꿨죠. 예. 근데 그때 당시 이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대통령의 진심이 아니라고 막 했었어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말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양쪽 모두에 좋은 사람들 많다. 예. 그 자체가 또 문제가 된 바가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아주 폭력적인 대한 좌파 이걸 대한 우파라고 이 극우들은 스스로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대한 좌파들도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KKK 대표적인 극우 단체가 트럼프의 정직과 용기에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왔다 갔다 하는 말 때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 뒤집기가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싹 뒤집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미국 공화당의 태도가 좀 바뀝니다. 예. 이번 주에 포린 폴리시 고급집니다. 제가 읽고 있는. 근데 여기에 이런 기사가 나와요. 미치 매코넬이 상원 대표거든요. 그 현재 다수당이 공화당이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지난 화요일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으로 내년 선거와 그 이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선거와 그 이후까지 공화당을 이끌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당에서 당 입장을 예, 전하는 그런 거죠. 말을 처음으로 했어요. 이게 대단한 말인 게 우리나라로 치면 추미애 대통령이 추미애 당대표가. 대통령이래. 당대표가. 예. 네, 큰일 날 얘기를 제가 했네요. 당대표가 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다음 선거를 치르는 게 맞는지 고민 중이다라고 지방선거 전에 말을 했다. 엄청난 발언이잖아요. 심지어 거기는 재선을 하는 나라니까요. 특히도 네.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한 건데 그 의미는 탄핵이거든요. 사실상. 탄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선거와 그 이유를 함께 할 것인지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이거 우리나라 보도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 근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한 게 미국에서는 상원을 통과해야지 되는데 상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이란 말이죠. 그래서 될 리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공화당의 상원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런 고민을 한 줄이지만 언급한 건 처음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사는 실제 탄핵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국 헌법에 기초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라는 식의 결론이거든요. 물론 이건 주장이긴 한데 분위기가 미국에서는 심상치 않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왔다 갔다 하고 결정적인 게 KKK단 같은 미국이 오랫동안 고통받다가 미국 주류사회가 일단락시킨 사안을 다시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극우를 다시 부르고 공화당조차 받아들일 수 없는 극우 주장을 하니까. 네, 인종차별은 이념이라고 볼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프랑스에서 국민전선은 절대 그러니까 보수 진보 다 합쳐서 안 된다고 다 막아서는 것 같고 똑같은 일인데 그건 지금 이미 대통령이 된 게 문제인 거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공화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처음으로 나왔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줄줄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조 핫한 코너죠. 원조. 예. 뉴스공장과 함께 무럭무럭 성장해온 두 분.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님.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님. 예, 김성태 의원입니다. 불후의 명저 끝나지 않은 전쟁 저자 안민석입니다. 미국에서 무사 귀국했습니다. 막공항에서 지금 뉴스공장 출연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침에 뉴스공장 출연하기 위해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일로 오신 거죠? 네, 제가 생각해도 대단합니다. 뭐 우리 안 의원님이 내부자들 출연 때문에 비행 일정까지 조정하고 네. 새벽에 이렇게 귀국하자마자 이렇게 달려온 것은 왜냐하면 여기 나와야 책 얘기를 또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게 이렇게 읽혀요? 이걸 읽히면 안 되는데. 근데 이번에 이미 LA에서 제가 대단한 이제 일이죠. 봉변 당한 그 이야기 이제 들으셨죠? 아니, 언론에서 크게 났습니다. 봉변 당하셨다고. 예, 이게 어떻게 제가- 구체적으로 봉변을 당하셨는지. 아니 그 북토크장 가려고 하는데 지하 주차장 내려서 행사장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20명이 나타나서 네. 어떤 분은 뭐 아주 뭐 저 흉기 같은 것도 들고 계시고요. 흉기요? 그래서, 예, 기습 공격을 제가 당한 흉기, 거고요. 예를 구체적으로 어떤 흉기? 그런 흉기들이 있어요. 미국에는. 하여튼 피켓 같은 걸 흉기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포함해서요. 예. 평생들을 욕을 다 먹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래 살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연로하신 제가- 분들, 동영상에는 연로하신 분들 그냥 몇 분 정도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항의하시는. 다시 한번 경우도- 자세히 보세요. 예. 거기 아주 근정한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그분들한테 좀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책 홍보가 됐기 때문에. 출판사 측에서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이거 100억짜리 책 홍보입니다. 저희들이 가을에 책 홍보 좀 하려고 했는데 8세 지금 이제 다 매진되게 생겼고 이제 곧 이제 10세를 향해서 의원님이 혹시 알바들 쓰신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일각의 오해를 들을 정도로 네. 제가 10세를 찍으면은 지금 8세 이제 거의 다 매진됐는데 의원님 10세 직접 하지 찍으면은 않았다면 출판사 쪽에서 어떻게 한 거 아닐까요? 그런 일각의 뭐 공장장 같은 업무론으로 세상 보는 사람들은 그럴 그러니까. 생각이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10세를 찍으면은 뉴스 공장 우리 가족들 스태프들 공장장 김성태 의원님 제가 고기를 제가 뭐 나까지는 쏘겠습니다. 안 배우 하셔도 하시도 되니까. 좋고 예. 그 안 의원님이 LA에서 이제
봉변을 당하셨다는 그런 보도를 보고 걱정을 많이 공빈이 했는데 아니라 기습 공격. 아이, 그렇게 너무 또 사선 의원이나 되시는 분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생각이 다르면 반대 의사를 표출할 수가 있죠. 때로는 시위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폭력이나 폭언 같은 이런 위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제는 뭐 우리 안인도 집권당의 의젓한 중진 아니십니까? 비록 의원님을 비난하고 이협했을지라도 그분들 역시 우리가 보다듬고 또 품어야 할 국민이니까 의젓하게 나가시고 저는 그 이후에 출동한 놀라운 모릅니다. 놀라운 게 그 이후에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 있지만은 잘 슬기롭게 대처하셨고 남의 말이라도 저렇게 쉽게 하시는데 차 안에 갇혀가지고 30분 동안 둘러싸여가지고 그렇게 협박 당해 보세요. 뭐라고 하던가요? 둘러싸고 나서 몇 명 제가 정도? 평생 들을 욕을 다 들었다고. 왜 책을 썼냐? 책 내용이 이게 뭐냐 이런 거였나요? 저는 그분들 가짜 교포들이라고 보고요. 제가 LA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북토크에 오신 이제 교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요. 저 사람들은 진짜 교포 아니다. 정말 창피하다. 그런 말씀하셨고. 교포가 아니라는 건 누군가 동원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의미인가요? 실제로 네. 이 집회를 모집하는 광고가 떴고요. 네. 그 돈을 준다. 그리고 세게 뭐 지르는 사람한테는 돈 더 준다. 그 돈을 걸고 그날 안민수 의원님을 둘러싸고 항의를 했던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네, 그게 인터넷에 있는 것을 어느 시민단체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참 지금 미국 서부 시간으로 오후 3시 38분인데요. 이거 어떻게 돌파하셨습니까, 오늘? 사선 의원으로서. 이제 경찰이 왔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미국 서부에서 네. LA의 내여사 우리 회원들, 샌프란시스코의 공감 회원들, 이 뉴스공장 청취 중인 우리 교민들, 또 모든 해외 교민 여러분, 안민석의 무사귀국 인사말 전해 올리겠습니다. 이때까지 하셨잖아요, 지금. 아니, 경찰을 불러서 이제 탈출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야당이었으면은 아마 총영사 측에서 좀 나몰라라 했을 텐데, 지난번에 텍사스에 뭐 간호장교 찾으러 갔을 때는 그때는 휴스턴하고 뉴욕의 총영사하고 대사관 측에서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그때는 신경도 경찰이 의원님을 제압하러 왔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안민석 그때는 그쪽에 우리 공간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LA 총영사님이 LA 경찰서장에게 직접 전화하셔서 빨리 저 사선 의원을 빨리 수도권에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미국 경찰의 호의를 받은 제가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로는 안민석 의원이 미국에 떴다 하면은 이미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뜨는 과정에서부터 미국의 우리 공간에는 거의 생중계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 비행장의 영접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안민석 의원의 사실 미국 활동에 대해서 우리 공간이 모든 걸 지금 다 파악을 하고 또 뒷받침하려고 노력하죠. 수도권 사선에서.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번 그 봉변 현장도 우리 공간 측에 LA 경찰청의 신속한 협조 요청에서 출동이 이루어진 거고 다 저는 대처 잘 하셨는데 이 출동한 미국 경찰하고 웃으면서 찍은 사진을 이 SNS에 또 게재까지 하시는 것은 조금 가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시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 한 20분 동안 차에 갇혀 있으면서 봉변당하면서 그분들 얼마나 믿고 하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말씀이 저를 걱정하시는 건지 제가 아내님을 늘 형제처럼 또 아끼고 위하는 한 사람으로서 높아심에 드리니 오버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도 김성태 의원님께서 무사하냐고 문자 오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고요. 역시 우리 김성태 안민석의 케미 이것은 당을 떠나서 참 아름다운 케미구나 느꼈고요. 제가 그 경찰하고 무슨 케미가 있었나요, 지금? 경찰하고 사진을 올린 것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알겠습니다. 검찰하고 이제 그만하죠 이제. 예, 또 그러니까 기념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한 15분 20분 웅성웅성 하다 끝난 거잖아요. 너무 아무튼 끝나지 않은 책 선전 홍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길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자, 잘 아니 벗어나. 사람이 죽다 살아왔는데 뭘 길게 할 게 아니냐고. 아니, 차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끝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김호중 같았으면 어땠을까? 그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저는 뭐 나더라고요. 사인했겠죠. 다 내려가지고 그분들에게. 아니, 그 사진 찍고 한 사람 한 사람. 안민석 의원께서 독일 그 프랑크푸르트에서도 예. 그 이제 정유라를 이렇게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그 종교 행사하는 곳을 이렇게 하루 종일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차를 갖다 대고 이제 있을 때도 뭐 먹지도 못하고 용변도 못 봤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확인해 보면은 햄버거는 먹고 또 소변도 다 본 거거든요. 그렇듯이 뭐 이렇게 엄청난 봉변을 당했지만은 그 내용은 적절하게. 아니, 저는 15시간 갇혀 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15분 정도 갇혀 있다가 경찰에 즉시 출동해가지고 바로 나오신 다음에 경찰과 기념사진 찍고 돌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발로 뛰는 안민석의 현장 정치를 이렇게 폄하하는 우리 공장장과 김성태 의원님. 자, 현안으로 제가 이런 넘어가겠습니다. 이야기 들으려고 새벽에 비행기 내려서 여기까지 왔는지 참으로 제 스스로가 한탄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왜 나오셨어요? 자, 안 계시는 동안, 국민의당 생사령탑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드디어 선출이 됐습니다. 자, 각자 평가를 해 주시면. 사실 국민의당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만 잠깐 민주당하고 이 대립각을 세웠지, 그동안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어요. 특히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는 상당히 오락가락 행보를 자주 보이면서 민주당 이중대라는 비판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정치인이나 야당이나 존재감을 잃으면 끝나는 것이죠. 안철수 후보 본인이 선명한 야당의 길을 걸어간다면은 안철수 대표 본인이나 국민의당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안철수 대표가 자숙의 시간도 없이 성급히 복귀한다는 데 대해서 말이 많았죠. 뭐 더더군다나 제보 조작 사태까지 터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뭐 저는 이 정도 이야기 하더라도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역대 대선 패배 후보들이 자숙의 시간을 갖는 일종의 간행을 처음으로 깬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열흘 만에 정치 행보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안철수는 지금 자기 부정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안철수가 민주당을 뛰쳐나간 이유가 뭐였습니까? 문재인의 패권, 독식에 대한 저항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선 후보 당대표 모두 안철수 대표가 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고요. 이제 그야말로 국민당은 이제 안철수당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고위 구성을 보면요. 현역 의원이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예. 그래 원외위원장 내지는 국회의원 지망생들이 최고위원회 포진에 있으면은 국민당의 4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최고위원에 대한 건의를 인정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완전히 몇 번 했는데. 안철수로 예. 몰빵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완벽한 안철수당이 되었고요. 근데 국회의원 몰빵, 예. 아니, 저 안민석 의원, 사선 의원. 안민석 의원의 지적은 몰빵 저는 말고 다시 맞다고 봅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의 지적은 안철수 당이 되었다고 보고요. 예. 근데 안철수 대표가 수락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싸우겠다. 그게 딱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 지지를 얻고 적폐와 싸우는 문재인 정부와 싸우겠다는 것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자기 모순에 빠진 것이고요. 특히 안철수가 주장하는 극중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결국에는 이제 지방선거 전후해가지고 친박 빼고 또 민주당 빼고 나머지 세력을 자기 중심으로 세력화하겠다. 과거 제3지대죠. 그런 의미로 예. 친박, 친문 보이고요. 제외 다 모여라. 예. 아마도 예. 현실적으로 재탕이죠, 이제 재탕. 바른정당 플러스 알파 이런 이제 연대 통합 이런 이제 포석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국민당의 지지 기반 지역이 호남인데 이런 안철수의 앞으로 극중주의 정치를 호남과 지지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굉장히 자기 정체성의 혼란, 자기 그 모순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안민석 의원의 뭐 많은 지적을 상당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특히 이제 안철수 대표도 원외지 않습니까? 현재 원외죠. 원이 아니니까. 초선으로 비록 원해. 당대표가 됐지만은 당을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고위원들도 다 원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한 명을 빼고는 거의 뭐 다 원해. 정치 특히 신인들인데 네. 그렇다면은 그렇지 않아도 그런 정치 신인들, 그런 지도부를 바라보는 현역 초선, 재선, 삼선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보통?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홍준표 대표보다는 한 수 좀 떨어진다 저는 판단을 한 게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당 대표가 되자마자 자신의 지금 상태가 원외 대표라는 걸 인식하고 자기 주변을 전부 현역 의원들 다 채웠어요. 현역 의원들로. 뭐 그런 반면에 안철수 대표는 원외 최고를 구성하고 더군다나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사파전을 벌인 그런 어떤 선거든 부모 형제 간에도 선거 치르고 나면은 금이 가는 건데 이미 금이 가 있는 당 조직을 어떻게 정비하고 앞으로 당대표의 어떤 입지를 강화할 것인가 이런 게 상당히 앞으로 관찰 대상입니다. 야, 이 아침에 김성태 의원님께서 명언을 주셨어요. 어떤 선거든 부모 형제 간에도 선거 후에는 앙금이 생긴다. 야, 이거는 참. 부모 자식 간에 선거 치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아니, 옛날에는요. 그러는 거죠. 저 아버지하고 자식이 출마 때문에 싸워가지고. 같은 지역에서? 가정 불화 생기고. 그래가지고 돌아선 가정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럼 출마하지 못했고. 가끔 있겠죠. 많이 있겠어요. 어쨌든 제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지망생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여쭤봤는데 오늘 두 분이 처음으로 실토를 하시네요. 네.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이 아닌 지도부나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한다고 하는 실제로는 사실 무시라기보다는 이제 눈에 잘 안 들어오겠죠. 실제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도 없고. 아니 특히 안철수 대표 스스로도 원외고 최고위원들도 다수가 원외라고 하면은 이 지도부와 국민당 현역 의원들 사이에 느끼는 그 괴리 국회의원들이 대체로 뭐 김성태 의원님은 그렇지 않지만은 대체로 국회의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둘로 나눠요.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겠죠. 굉장히 앞으로 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무시한다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또 공장장께서 우리가 무시한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는데 무시 말고 그러면은 사실상 입지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건 뭐 저희들이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건의 행보나 소통 행보는 역대 최고로 해도 무방할 만큼 분명히 잘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이제 선명한 야당, 국민의당의 입장을 안철수 대표가 가지겠다는데 선명한 야당 하려면은 국회의원들이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권하고 잘 싸워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대표가 40여 명의 현역 의원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잘 이끌어 가야만이 선명한 야당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안철수 당대표의 이런 첫 행보는 그런 걸 여러 가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죠,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제 현 정부 잘 싸워주기를 자유한국당에서 바라잖아요.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잘 싸우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후방 지원도 하고 또 때로는 과실은 자유한국당이 먹고. 굳이 먹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 국민의 신뢰와 지지까지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을 먹을 이유는 별로 없는데 그렇지만은 문재인 정권의 독주는 좀 막을 수가 있겠죠. 지금 탈원전 문제나 건강보험 확대 문제처럼 이런 설익은 정책들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면서도 야당의 이해나 협조를 구하는 절차는 아예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치,
국민의 절대적 신뢰와 지지 기반이 바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야당하고 협치하자고 그러고 손을 내밀고 함께 가자고 하는데 네. 그리고 과거의 적폐에 대한 청산을 함께 선의 경쟁하자고 하는데 야당은 뭐 입만 뻥긋하면은 반대를 위한 반대하고 국민 지지 7, 80을 받는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하고 폄하하는데 어떻게 이게 정상적인 여야 관계가 서겠습니까? 여당이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이 여당을 존중하면서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 국민을 대상으로 서로가 포인트를 얻겠다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오로지 깎아내리기, 헐뜯기만 하는 이 야당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지금 눈을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유한국당 그 인원수가 많은데도 지지도가 15% 겨우 넘을까 말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성하십시오. 바로 저 이야기를 불과 6개월 전에 저희가 하고 안민석 의원 야당 탄압하는 이야기 그만하라고 그랬는데 참 객세지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더군다나 150만 원. 안민석 의원이 미국에 가면은 이제 한국의 저명 인사 그러니까 이 정권의 아주 중요한 인사가 미국에 뜨는 걸로 되는 거. 이 세상이 변한 거예요. 제가 의원님도 전화생활이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안민석 의원 오면은요, 솔직히 공간에서도, 저 양반 또 왜, 미국에 왜 왔냐 그러던 사람이. 안민석이 초선인지 재선인지도 잘 예, 모르겠는데. 그것도 몰랐어요, 아니, 근데 솔직히. 국민들 어느 날 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면서 그 1호기 대통령과 함께 미국에 딱 뜨는 순간부터 세상은 바뀐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수영원으로 갔었죠. 그러니까 그 대단한 거였죠. 그만들 얘기하시고요. 그 얘기를. 그게 그렇게 배가 아픕니까? 김성태 배가 아픈 게 의원님? 아니라 배가 아프겠죠. 그래서 미국 너무 자주 가지 마세요. 제가 그렇다고 그랬어요. 사선까지 비주류 생활 청산하고 이제 겨우 이제 주류에 진입해서 문재인 대통령 총회를 받고 특별 수행원을 간 게 그렇게 배가 아픕니까? 아, 절대 배 안 아파요. 그렇지만 영접 너무 제가 잘 되면 좋아하고 그래도 김성태 의원님 한 분은 제가 챙겨 드릴 거 아니 아닙니까? 영접 좋아하고 이렇게 참 받드는 거 그거 지난 즐기다 토요일 날 보면은 청와대에서 안민석은 야성이 없어지니까 내가 지난 그걸 토요일 날 제가 걱정하는 이야기 정말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난 토요일 날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인사 말씀하시면서 이번 정권 교체는 안민석 의원의 걸출한 활동으로 정권 교체 가능했다. 그 말씀을 하셔서 국무총리도 공정하신 그래서 제가 대통령도 인정하시고 국무총리가 공정한 걸출한 정치인이 공증한, 되었는데, 예, 공정한. 예. 그래서 제가 이럴수록 더 겸손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김성태 의원님이 저런 식으로 제게 저지르 되니까 도발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아니 도발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안민석 의원이 미국에 뜨는 것을 이건 이미 미국에서 지금 우리 교표 사회에서도 안민석 의원 왔다 그러면은 한번 사진 한번 찍고 얼굴 한번 보려고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제 집사람이 이렇게 문자를 적어줬어요. 지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니 오직 방송 중에 지금 안민석 의원 사모님께서 지금 안민석 의원 아니, 그냥 방송 태도가 얼마나 원세훈 국정원장 걱정스러워 파기완송심. 원세훈 이야기래요. 원세훈. 예, 지금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자, 한 가지 원세훈의 30초밖에 안 남았기 예, 때문에 원세훈의-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만 얘기해 주세요. 누가 가장 떨고 있을까요? 원세훈의 4년 실형 누가 가장 떨고 있을까요? 국정원장에게 대선 개입 댓글 부대 이거 자, 판명됐는데 김성태 누가 의원님?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예. 누굽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네. 가야 됩니까? 이제 칼 것은 그분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계획되고 기획된 어떤 방식으로 국정원 적폐 청산으로 가면은 국민적 동의를 쉽게 얻지 못해요. 가면 안 됩니까? 거기까지? 그러니까 역대 정권마다 국정원을 이용만 했지 국정을 올바르게 가수 김광석 씨의 죽음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이 죽음을 추적한 영화가 어제 개봉을 했습니다. 근데 영화를 만든 사람이 또 화제입니다. 다이빙. 죄송합니다. 다이빙배를 만든, 기자가 영화를 처음으로 만들었었는데, 이제 두 번째 작품을 내놨습니다. 이상호 기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호입니다. 김광석 씨 죽음을, 이 영화는 죽음을 추적하는 거죠. 그렇죠. 김광석 씨를 가수로서 기리는 영화가 아니라. 기려야죠. 일단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지금 20대 분들은 잘 모르세요. 네, 그렇죠. 물어보니까. 그래서 일단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가수인지, 노래가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드리고 시작하죠. 일단. 네. 하지만
영화의 주 테마는 김광석 씨의 죽음이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자살이 아니고 100% 예. 타살이다.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요약하면, 목을 매서 자살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느 날 갑자기. 네. 그때 당시는 어마어마한 화제였습니다. 네, 큰 화제였고. 그리고 이제 부인이 당시에 이제 자살인 이유에 대해서 언론 인터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나서 뭐 이상하다는 얘기가 그때부터 있었어요. 네. 처음부터. 하지만 그 자살이라는 게 뒤엎어지지 않고 그냥 자살로 끝났죠. 사건은. 몇 년 전이죠 벌써. 21년 됐습니다. 예. 21년 만에 그 죽음이 이상하다고 이걸 추적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뭡니까? 제가 물 먹은 사건이에요. SBS에서 특정을 했죠. 네. 야근에. 예. 그리고 제가 혼찌검이 나와서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수습 기자였습니다. 수습 기자였지 않습니까? 아, 근데 기억이 굉장히 남는 사건이었군요. 그럼 아팠죠. 네. 물 그래서- 먹으면 혼나죠, 그때 당시.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육두문자 날라오죠. 그래서 오히려 사건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남은 게 없나 계속 따라가 봤다. 장례식 내내 장례식장에 있었어요. 예. 그리고 따라가 봤고. 네. 그러니까 지난 20여 년간 계속해서 이것은 이상한 사건이라는 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군요. 그렇죠. 당시에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다 이상했어요. 근데 워낙 이제 그 부인께서 예. 자살이다라고 강변을 하셨고, 자살의 동기나 뭐 여러 가지 얘기하죠. 네, 우울증 그리고 여자 관계 네.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셨고 대서특필되면서 이제 묻혀버렸죠. 예.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까 둘 다 사실이 아니야. 그리고 오히려 반대야. 그거를 머릿속에 계속 담고 있다가 네. 이제는 이 이야기를 꼭 풀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 형식을 영화로 잡으신 거죠, 이제. 그러니까 MBC에 있을 때도 계속 이걸 보도를 추진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주변 분들이 이제 제가 물 먹어서 열심히 만회하려고 취재하는 기자 네. 그걸 아시고 주변 분들이 제보를 계속 해주셨어요. 수년 동안. 그래서 이제 뭐 카메라 출동 뭐 사실은 2580 이런 프로에서 보도를 추진했는데 100% 이건 뭐 소송이 들어오는 사건이니까 보도를 못했죠. 근데 이제 회사 잘리고 나서 네. 이제는 뭐 소송을 당해도 회사가 아니라 내가 당하는 거니까. 뭐 제가 뒤집어 쓰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상호 기자의 주장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네. TBS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거 주장은 아니고요. 네. 100% 팩트로. 네. 이건 팩트만. 당연히 네, 팩트만 추려서. 근데 영화를 만들었죠. 보실 분들을 위해서 이제 스포일러를 빼고 그러면, 팩트로 기반해서 이 영화가 주장하는 김광석 씨 죽음의 의문점 네.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뭐 스포일러가 되겠는데요. 네, 어쩔 이 수 밖에도 많은 뭐 증거들이 영화 속에 전편에 심어 있기 때문에 몇 네. 가지만 주요한 걸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여자 관계 때문에 사망했다, 자살했다라고 첫 하는데 번째 나왔던 네. 이야기니까. 그 그게. 주장.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반대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건 자세히 얘기하지 마시고 네네. 인상에 관한 얘기는 반대였다 어쨌든. 네네. 예. 그리고 우울증 약도 그거는 어떻게 네. 확인이 된 겁니까? 크로스 체크했고 본인 그 부인분 네. 네 진술도 받아냈고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요. 그리고 우울증 약도 부검 결과 확인되지 않았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네. 실제 부검 결과 우울증 약이 나오지 않았다. 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목에 3번 정도 목에 줄을 감아서 예. 누운 채 발견됐다. 라고 이제 최초 목격자인 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대목에서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저도 기억이 이제 얼핏 나는데. 네. 목을 맸다면 이제 목이 메어진 채 발견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발견했을 때 이미 누워 있었다. 이상했거든요, 그때도. 예. 그러니까 이게 목을 매서 대롱대롱 매달린 상태가 아니었고 예. 목을 맨 채 계단에 누워 있었다고 했거든요, 부인께서. 예. 그런데 이제 이미 현장을 훼손한 상태에서 119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 무슨 말이냐면 목에 줄을 풀고 예. 자기가 한 20분 정도 CPR을 하고 예. 그래도 안 살아나니까 이제 119를 불렀다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예. 처음 확인할 때 근데 이제 소위 목을 매단 채가 아니었다는 것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전 기억이 납니다. 예, 예. 여하튼 3바퀴를 돌렸다고 했으면 목에 줄이 3개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눌린 자국이.
줄에 의해서 눌린 자국 3개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줄이 1개고 그나마 목 뒤쪽에는 줄이 없더라고요. 아, 목 뒤쪽에는 흔히 남아있지 않았다. 그렇죠. 사큰이라고 하는데 예. 그렇다면 그 경우에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저희가 법의학자분들 만나서 여쭤봤더니 그거는 누군가 뒤에서 교살, 목을 졸랐을 때 줄이 교차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정도 간격이 뜬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목을, 스스로 맸다면 흔히 다 이렇게 완전히 남아야 되는데 꼭 줘야 되니까요. 네. 남는 구석이 있다는 건 목이 안 조였다는 거니까. 그럼 그 피가 통하죠, 그러면. 예. 그런데 이거는 손으로 잡고, 뒤에서 목을 졸랐을 때 네. 손을 잡은 줄이 교차되니까 네, 손이 손을 또 잡아야 되고. 그 부분이 남지 않게 되는 것이고 네. 그런 걸로 수정된다. 그거는 뭐 대단히 유력한 일단 자살이 아니라는 그러네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뒤에서 누군가 목을 졸랐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더구나 그렇다면 그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훔쳐서 어떻게 그러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 네. 당시 현장에 전과 10범 이상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부인의 오빠가 계셨다. 아, 이거 굉장히 소송이 바로 당하실 내용이네요. 예. 뭐 취재된 팩트고 예. 그리고 현재 공소시효가 만료됐어요. 그래서 실체적 그렇군요. 진실을 밝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부인께서 저한테 소송을 걸어주시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 김광석 영화는 일종의 도발입니까? 도발은 아니고 팩트를 통해서 확인하기 위한 도발입니까? 말하자면 그렇게도 해석하셔도 좋겠네요. 근데 네. 뭐 소송을 안 하셔서 대단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인들 사이에서도 타살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다는 얘기를 간간히 들었어요. 네. 지인들은 어떤 근거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까? 그분들은 이제 생활을 잘 알고 계시니까. 아, 그 평소 생활로 네네. 보아서 예를 들어 우울증 때문에 여자 문제 때문에 자살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내가 잘 아는 그 친구가 이런 얘기군요. 이를테면은 서예순 씨가 김광석 씨를 만나기 전에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 그리고 애도 있었다. 예. 심지어 애를 낳아서 죽였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지인분들이 예. 사실 그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저처럼 소송을 각오하지 않으면 그 경우에 이제 알고 계시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퍼졌는데 이제 팩트 확인 단계를 거쳐서 제가 소송을 각오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내용들이 영화에 담겨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죽음의 이상한 점을 따박따박 찾아가는 거군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은 당시 사건 당시 일반인들이야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리고 지인들은 또 수사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당시 사건을 수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경찰은 그런 언론 플레이에 영향을 받나 하도록 거의 뭐 안 받거나 눈앞에 있는 증거 가지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왜 놓친 거죠? 근데 대부분 이런 내용들은 이제 사후 몇 년, 5년, 10년을 거치면서 주변 분들이 바로 측근, 친구들 이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좀 이상하다 해서 저한테 나중에 제보해 주신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경찰들이 인지를 못한 부분이 많았고 사건이 예를 들어서 뜬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프로파일러들이 투입되면 그 당시에는 프로파일러 개념도 없었고 20년 전에는 네. 대부분 지금도 그런 관행이 남아 있습니다만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국가수에서 확인해 주는 사실 국가수 부검이 뒤집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 변사자를 대하는 공권력의 태도와 수사상의 시스템의 문제를 저는 사실 크게는 지적하고 싶었던 문제인데 이를테면은 현장이 보존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 경우는 네. 훼손됐죠. 목격자에 의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의학 지식이 있는 검안 의 이런 분들이 사실 현장에 나가야 되고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나가게 돼 있는데 그렇지 못한 변사자들이 대단히 많고 1년에 한 3만 명 정도 달하는 변사자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스템이 보완되지 않고서는 현장에 경찰력이 만성적인 사실 업무 과중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경찰 책임만 묻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안이었죠.
그렇다고 이 사안은 뭐 대단한 그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인데 경찰이 그렇게 초동수사 비롯해서 부실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사실 예를 들어서 뭐 거짓말 탐지기라든가 기본적인 조사는 했을까 아닌가요? 그 당시에 부인에 대해서 혐의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수사하지는 못했죠. 그 제가 뭐 수습 기자라서 취재력이 한계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나중에 2002년에 검찰에서 네. 제가 다시 기획 취재를 하면서 검찰이랑 접촉해서 제가 인터뷰한 부인의 육성 테이프를 네. 넘겨서 그걸로 거짓말 탐지를 돌린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나중에 네. 사건 당시가 아니라 사건 당시에는 검찰이 워낙 완강하게 수사를 안 했어요. 더구나 지휘를. 그분이 뭐 연수 가신다고 짐 싸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거 취재하냐고. 그래서 어쨌든 취재한 목소리를 가지고 거짓말 탐지기를 한번 집어넣어 본 적이 있다. 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거짓말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직접 간 게 아니라 목소리만 가지고 했으니까 그게 정확도가 저도 그게 가능하냐고 여쭤봤더니 네. 그게 그 비디오 테이프였거든요. 어허. 근데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답니다. 비디오 테이프로도. 표정이라든가 억양, 네. 뭐 눈의 떨림, 깜빡거림, 뭐 그런 것들로 뭐 전문가분들이시니까요. 그런데 이건 거짓말이라고 네. 그때 확신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확신한다고 거짓말 탐지기 경찰의 전문가가 얘기했다. 네. 야 지금 얘기하실 수 없는 좀 다른 정황들도 그 안에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거겠죠. 사실 그 극히 뭐 일부입니다. 일부. 네, 다른 테이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가슴 아픈 좀 그런 내용들이 좀 제법 그러면 있죠. 네. 김광석 씨, 그 누구의 죽음이든 마찬가지지만 김광석 씨 죽음의 억울한 점 혹은 진실을 밝히는 목적 하나, 그럼 분명히 이해가 되고 또 있습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꼭 도달하고 싶은 목적이 있으니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김광석 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 요즘에도 계속 젊은 분들까지도 뭐 이미 우리 기성세대는 마찬가지지만 김광석 음악을 통해서 많이 위안을 받잖아요. 아이유 가수 아이유가 어떤 CF에서 네. 한번 그 CG를 통해 등장한 적이 있죠. 예, 김광석 씨. 그 가수입니다. 예.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건 뭐 당연한데. 근데 이분을 네. 통해서 이제 변사자 네. 문제까지도 같이 좀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법적으로는 문제 삼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공소시효가 도가 됐고 하지만 제가 뭐 정치인들 만나서 영화를 많이 보여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이미 이제 경찰이나 검찰 수사력이 충분히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과거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김광석 케이스처럼 의심이 명백하고 가해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가해 혐의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칠 수 있다. 다만 여론이 좀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뭐 특별법을 만들거나 해서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고 재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이제 정치인 한두 명이 주장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렇죠. 예. 어제 개봉했죠? 네, 했습니다. 네. 근데 영화 나온 걸 아직 잘 모르셔가지고 예. 더구나 이제 이게 좀 사건으로 이렇게 비춰지다 보니까 재미없지 않을까. 근데 제가 다이빙배를 지난번에 만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사실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영화를 내가 못 만들었구나. 예, 제가 한마디만 하자면 네. 감독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음악 영화 형식으로 풀어냈어요. 그러니까 6곡의 노래를 썼는데 실제로 김광석 씨가 처했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노래들이 다시 나오면서 다시 노래들을 발견했다. 영화적 완성도가 훨씬 올라갔다. 예, 다이빙배를 생각하지 마시라. 두 번째 감독으로 훨씬 더 높은 완성도다. 예. 자, 이제 가시기 전에 MBC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가시죠. 영화 공범자들이 좀 크게 역할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영화가 사회를 변혁하는데 얼마나 역할할 수 있는가. 현실 사태와 굉장히 시너지를 네, 서로 내고 있어요. 교호하죠.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 김광석도 예. 공범자들의 성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공소시효 영화가 됐으면 문제도 좋겠다. 이참에 네. 공소시효가 특히 살인사건에 같은 경우에 공소시효가 있다는 게 너무 불합리하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최근 살인 사건은 이제 공소시효가 없어졌어요. 2000년 이전인가요? 그렇죠. 예. 네. 그건 안 되잖아요, 아직도. 네, 안 되죠. 근데 이게 2000년 이전에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딱 마침. 그래서 이 영화가 공소시효 문제까지도 공론화하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 이상호 기자한테도 있을 것이고 영화 자체도 성공하길 이번에는 빕니다. 네.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리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목표 관객수 도달하면 다시 한번 모시기로 할 텐데 목표 관객수가 많이 봐주시면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네, 3,00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자, 저희는 반론권을 보장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이 방송 내용 중에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혹은 뭐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시면 저희가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일친절한 AS. 오늘은 내부자들 문자가 많습니다. 간만에 중요한 주제인데 잡담하다가 시간 다 갔네요. 네, 이분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더맨더 뭐. 네, 톰앤제리라고 해주십시오. 엄청 웃기네요. 서로 자기 말만 하다가 끝나네요. 내부자들 코너의 재미는 그거죠. 네. 서로 얘기를 하는데 서로 자기 말만 하다가 끝난다는 거. 누가 멀리서 듣나, 네. 끝났는데 또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알아서. 사우디입니다. 네, 돼지고기 좋아하시면 사우디는 오지 마세요. 사우디. 물리적 거리는, 남미보다 가까운데, 정서적 거리는 멉니다. 굉장히 사우디 하니까. 다이뱅. 네, 제가 다이빙배를 다이빙이라고 했죠. 샌프란시스코 살고 있는데, 네. 학부모 설명회 왔다가 빵 터져가지고 미국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학부모 설명회를 들으셔야지 이어폰을 끼고 이걸 들으시면 어떡합니까? 자, 멀리서 한 할아버지께서 양쪽에 스피커 다시고 가는데 뉴스공장에 들려와가지고 터널에서 막 울리네요. 그걸 듣고 계신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거 사입이 아니냐고. 재밌는 문자가 오늘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잘못 보냈는데 꼭 소개해드릴게요. 황정민의 FM 대행진 19년 동안 진행한 저도 재밌게 듣던 방송인데 족장님 마지막 생방이시다 라고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셨네요. 대신 전해드립니다. 네, 황정민 씨에게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황족들이 오늘 족장님 마지막 생방이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코너를 융합했습니다. 리얼미터 그것마저 알려주마 코너와 김진애 의원님 코너를 어떻게 하다 보니 융합시켜버렸어요. 네. 그래서 두 분을 동시에 나는 하라는 대로 합니다. 자, 리얼미터 권수정 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김진애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융합된 이유는 잠시 후에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김진애 박사님이 저희가 이 리얼미터와 조사 결과 발표하는 와중에 중간중간에 들어오실 예정이시고, 그죠? 예.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그것마저 알려주냐, 주마, 정기조사 말고, 또 발음이 덜 세니까, 오늘 발음 좀 덜 세는 편인데, 읽는 게 안 되네요. 단어 읽는 게. 자, 그것마저 알려주마. 두 번째 조사 발표할 때 아마도 김진애 박사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정기조사 어떻습니까? 네, 문 대통령이 지난 2주 연속 올랐는데요. 소폭 하락했습니다. 0.5%포인트 소폭 내려서 73.4%를 기록했고요. 이게 이제 발표할 내용이 별로 안 된다고 주시는데, 뭐 0.5% 오르고 0.5% 내리고, 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실상. 예. 표본으로서 생각하면.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네. 거의 변동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네. 이제 한 주간 이제 3일 동안 흐름을 보면 조금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흘 간격으로 탄도 미사일이 두 번 발사가 됐죠. 네. 그 이후에
또 인사 논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박성진 후보자라든지 이 이유정 이야기는 후보라든지. 훨씬 더 많이 빠져야 되는데 네, 그만큼 맞습니다. 빠졌다는 얘기구나.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논란들이 준척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네.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제 일간에서는 74.0%로 소폭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조금 들여다봤더니 네. 아시다시피 그 정가변 한국당 의원이 문 대통령 헌법 위반 사례 3가지를 지적하고 탄핵 사유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을 때 이게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또 요즘 계속 그 MB 정부에서 이제 군 댓글 공작 개입 정언이라든지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도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하락폭을 둔화시키지 않았나. 여론조사 기관이 참 저는 힘들 거라고 보는 게 과거 정부 혹은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큰 사건들이 벌어지면 이제 이거 하락 포인트다라고 네네. 예상하고 조사를 했는데 하락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모르니까. 네네. 그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유를 찾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게시판이라든지 댓글이라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또 정치권에 얘기를 한다든지 이 과정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오랜 기간 네. 오차 범위 내에서 안 움직이나 이렇게 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오차 범위 내 0.5% 상승했습니다. 뭐 1.2% 하락했습니다. 이게 지지율이 5%면 그것도 지난주에 핵심 지지층이 워낙 탄탄하다. 그러니까 문 후보를 찍고 똑같은 말을 계속 할 그런 수 부분들을 없으니까. 계속 말씀을 소개시켜 드렸고. 아니 저기 네, 뭐 했기 좀 때문에. 전환을 위해서 다음 주에는 한번 팍 떨어져야 되겠네. 아니 근데 저는 박성진 변수는 아직 네. 별로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반응이 좀 나올 거고. 그렇지도 그리고 않은 어떻게 것이요. 처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테고. 네네. 지지층에서도 상당하게 좀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네.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여론조사를 거의 석 달 가까이 자세히 봤는데 별 변동이 없어요. 예, 조금 그래서 말씀드리면 기관이 예. 하기 그러니까 힘들어요. 변동이 없는 거를 지금 조금 계속 말씀드리면-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은데 여론조사 기관은 항상 분석을 해가지고 이유를 제시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유를 매번 만들기 힘들다. 근데 박성진 그 후보자 인사 논란도 학습 효과, 참여정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핵심 지지층이 잘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호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 외로 다르게 움직이는 것은 한 포인트는 지금 핵심 지지층의 성격이 어떤지 그것을 좀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핵심 지지층 분석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저 90% 위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계속 거기 있어요, 그냥. 중간에 상당히 많이 있었고 전체 지지율은 조금씩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핵심 지지층만 보니까 90%대 중반대에서 계속 일직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로열해요.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이 참 해먹기 힘들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소폭 떨어졌다, 뭐 소폭 올라갔다는 게 이게 이제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 5%면은 0.5%도 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너무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다지 의미가 없는. 오히려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제 드디어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출마 이유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조금 의아스러운데요. 이번 주에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지난주 6.7%가 나왔는데 국민의당이 이번 주에는 0.5%포인트 내려가지고 6.2%를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지난주 6.7%를 오를 때 컨벤션 효과, 전당대회 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데 딱 되고 나서 3일간 흐르는데 오히려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컨벤션 효과가 사실상 미약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빠진 것을 보면 어디서 빠졌냐 하면은 이게 호남이 중요하죠. 호남에서 상당폭 빠졌고 그리고 문 대통령 핵심 지지층이 사실상 30대를 중심으로 해서 40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 대표하고 인사도 하면서 만나고 그 과정에서 문정부를 안철수 대표가 독선과 오만의 정부로 규정하고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국민의당의 예상과는 달리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네. 예. 예상이라보단 바람과는 다르게. 네. 자,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나머지 정당은 별로 안 궁금한 것이
해요. 더불어민주당도 뭐 0.몇 % 올랐다 내렸다고 자유한국당도 뭐 그래봐야 많아야 1%대. 그래도 정기조사니까 그 숫자는 숫자가 알려드릴게요. 주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소폭 올라서 52.2%이고요. 자유한국당은 지난주에 14.9%를 기록했는데 살짝 올랐습니다. 16.8%이고요. 바른정당은 소폭 내려서 6.5%인데 오차범위 내에서 3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정의당은 소폭 내려서 6%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없다. 정당 네,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오를 포인트였는데 오르지 못했다는 거 정도 짚고. 네. 자, 굉장히 재밌는 여론조사를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뭐냐면 서울시장 잠재 후보군을 놓고 여론조사를 한번 돌려봤어요. 네. 본격적으로. 물론 누구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크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현재는 민주당 지지가 높고, 네네. 그리고 민주당 후보군을 많이 넣을수록 민주당 후보들끼리 가까먹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 조사 발표해 주시죠. 내용을. 네. 2강, 2중, 6약 구도로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상당히 강세로 나왔고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박 시장이 강세로 나타났습니다. 숫자를 전해드리면요. 박 시장이 26.3%로 1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차범위를 살짝 벗어나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19.5%로 2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차범위를 살짝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이제 양강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네. 김진일 박사님한테. 네. 한마디 하실 타이밍인데. 왜? 저는 이재명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안 들어오기로 했잖아. 누가 집어넣은 거야 이거? 그렇지는 않고요. 예. 누가 오케이 한 거야? 이재명 시장이 오케이 했나요? 여기 이재명 들어가겠다는? 시장이 경기도지사도 계속 거의 굳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어요. 네. 네.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네. 제가 듣기로는 아직도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3선 도전을 한다면 네. 본인은 서울시장 도전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전제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도전을 하느냐잖아요. 그거를 아직 확실하게 하질 않았죠. 그런데 네. 이제 최근에 인터뷰에서 본인은 중국집에 가면 요즘 3선 짜장만 시킨다고 했거든요. 정말 박 시장께서 그러셨나요? 네.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하면 재미없을 텐데 박원순 시장이 하니까 워낙 썰렁한 분이라. 예. 아니 그래서 그게- 12월 달쯤에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재명 시장도 넣어서 한 모양인데 글쎄. 저는 뺏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드는 게 박원순 시장이 3선 짜장만 드신다는데 그럴 경우는 이재명 시장은 자기는 다른 곳에 도전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정치라는 것이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오늘 이거 발표하면 이재명 시장이 굉장히 흥분하시겠는데. 어쨌든. 생각이 달라질 예, 수 그렇죠. 있겠는데. 오차범위 살짝 벗어나는 게 좀 거의 네. 양강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저는 네. 또 왜 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면 만약에 그런 뜻이 그렇다면 정치인 본인의 뜻이 그렇다면 이렇게 넣음으로 해서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을 흔들거든요. 네. 네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전망하기 힘들어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다른 후보들을 흔들 수는 있지만 지금 이제 정당 요인이 그 지방선거에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는데 정당별의 전체적인 규모를 줄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을 보면 다 합치면 54.7%고 민주당 예, 한국당 계열은 19.2%, 국민의당은 10.3%, 정의당 5.9%, 바른정당 2.8%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정당 넣고 지지하고 빼고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정당 네. 지지율에 개인 경쟁이 약간 더해지거나 맞습니다. 그 예, 정도.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빠진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그렇게 가서 전체적인 파이는 그럼 일단 이렇게 달라지지 해보죠. 않을 겁니다. 민주당 후보군으로 집어넣은 사람들만 따로 빼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지난 6월 중순에 모 언론사 의뢰로 리얼미터가 그때도 한번 했습니다. 한 2달 조금 더 전이었죠. 네. 그때 박원순 시장이 1위로 나왔고요. 네. 조금 차이로 그때도 이재명 시장이 2위로 나왔습니다. 3위 거기까지는 예상이 가능한데 네. 3, 4위가 궁금한 거죠. 좀
차이가 좀 큽니다. 박영선 그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추미애 그 현 그 대표라든지 한 자릿수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에는 본선 한 문항만 물었는데요. 그 순위를 3, 4위로 일단 갈까요? 예. 네. 민주당만 쭉 해보죠. 민주당만 말씀드리면은 예. 정청래 민주당 전 의원이 4.5%로 민주당 내에서는 3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울시장 그 출마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4.4%로 0.1%포인트 초박빙으로 정청래 의원과 사이로 박영선 의원이 밀렸습니다. 비슷한 정도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1, 2위의 격차와 상당히 크죠. 여기서 이재명 시장이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할 경우에 그 지지율을 정청래 전 의원이 가져가느냐, 박영선 의원이 가져가느냐로 갈리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유권자들이 파악하는 현재 잠재 후보군들의 민주당의 이념적인 지향성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재명 성남시장이 드랍을 한다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박원순 현 시장으로 갈 것이고 일부 정청래 의원 그리고 박영선 의원 쪽으로는 가는 부분들이 일본에 있겠지만 상당히 미약하지 않나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지지층으로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청래 의원을 놀릴 거리가 하나 생겼네요. 그리고요. 근데 정청래 의원은 4.5% 나온 거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선전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뜬금없이. 뜬금없지는 않죠. 왜냐하면 사실상 지명도로 봤을 때는 거의 전국구 의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서울시장에 이렇게 등장하는 건 뜬금없습니다. 갑자기. 네. 다른 TV 효과. 갑자기 부상한 거거든요. 자, 그렇고 자유한국당 후보 중에는 아니 근데 정말 민주당 안에는 없어요? 추미애 대표는 안 들어갔어요?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 6월 중순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좀 간접적인 통로로 당대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시기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된다. 빼달라고 요청했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 후보군 중에는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치자면 나경원 의원이 4.1%가 나왔고요. 근데 자유한국당 계열로 보자고 한다면은 3위가 황교안 전 총리가 전체 3위. 예, 전체 3위가 13.6%로 황교안 전 총리가 차지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한국당 지지층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무려 60%의 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19대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에게서 봤더니 거의 비슷하게 58%였는데 한 60%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 지지층의 사람들은 황교안 전 총리를 자기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이 정도 압도적인 그 지지를 보낸다는 것은 사실상 서울시장 대안으로서 황교안 전 총리밖에 없지 않나라고 이제 그쪽 지지층의 유권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대선 후보군일 때 정도 지지율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10%. 그렇습니다. 네. 경선하면 이기겠네? 자유한국당 내에서. 글쎄. 그럼 입당해야 되는 거겠죠. 네.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나와서는 안 될 것이고. 네. 자, 자유한국당에서는 한 13% 정도로 황교안 전 총리가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4.1%로 전체 8위가 나왔고요. 그리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5%로 10위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뉴스공장 효과. 그런가요? 뉴스공장에서 자꾸 세탁하고 띄워주고 그런다면서요. 그런가요? 1.5%도 사실상 낮은 지지율은 아닙니다, 사실상. 글쎄, 뭐, 그럼요. 정치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요. 그럼요. 네. 이름이 오른 자체가. 아니, 그리고 솔직히는 김성태 의원은 제 생각인데, 다시 자유한국당 안 돌아갔으면은, 바른 정당에서 그 후보도 될 수 있었을 것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네. 참, 바보같이. 다음 주에는 바보같이. 네,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네, 그 대목을 저희가 따가지고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보같이라고. 본인은 뭐 후회할지 후회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간 1.5%로 어떤 순위 안에 있습니다. 어쨌든 10위권 안에. 자,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 후보군이 없네요, 현재. 바른정당 바른정당 이전에 국민의당을 말씀을 드리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현재 대표죠.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서울시장 출마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되는데 그때는 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조사에 집어넣었고 10.3%로 황교안 전 총리에 의해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근데 이 낮게 조사 기간이 지난주 평일 5일 하고 이번 주 5월화 7일 동안 진행된 거거든요. 근데 지난주를 되돌아보시면은 TV 토론이라든지 당대표 경선 관련해서 언론 노출 효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 아쉬운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제 지난 6월 중순의 조사 결과에 비해서는 그때는 한 7% 정도가 나왔거든요. 한 3% 정도, 3%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컨벤션 효과를 요 정도, 3% 정도 봤다고 봐요. 네,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바른정당 이혜원 대표가 8위네요. 예, 바른정당 이혜원 대표는 2.8%로 전체 9위가 나왔고요. 6월 중순에서는 유승민 의원을 넣었는데 그때는 한 10%가 넘었어요. 근데 유 의원이 전 안 나간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넣기가 힘들었다. 예. 자, 박사님 총평을 한번 해주시자면요. 네. 뭐 총평할 게 뭐 있어요? 없어요? 네. 아니, 그럼 이렇게. 총평은 그러니까 총평보다는 개별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오늘 갑자기. 아니 일단은 자유한국당 걱정부터 좀 해주면. 네. 아니 정치대표를 하고 왜냐하면 싶다고 다음 하셔가지고 지방선거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지금 트라우마가 있긴 하지만 자유한국당 이른바 보수들이 좀 이제 다시 한번 비전도 보여주고 자기들도 뭉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황교안에 매달리는 심정은 확실히 알겠어요. 뭐 그건 알겠는데 황교안 가족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황교안은 일단 보세요. 그 내부에서야 경선에서 이길지 모르지만 우리가 저기 하면 일단은 박근혜하고 떨어질 수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뭐 그것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뭐 별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그 안철수 10% 나왔다는 게 뭐 사실 굉장히 작게 나온 편이었는데. 뭐 본인은 많이 걱정하실 거예요. 대표도 그렇고 뭐 부산시장 얘기도 하고 막 등등히 하는데, 근데 저는요, 이거 뭐냐면 저는 문제를 찾아내는데 굉장히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안철수 뒤에 시장이 붙는 게 어울려요? 나는 왜냐면 예전에 박근혜 뒤에 네. 시장이 붙는 게 전혀 안 어울렸다고 다들 그랬거든요. 박근혜 보고 행정 경험 필요해서 뭐 시장도 한번 뭐 도지사나 이런 얘기했지만 전혀 안 어울렸잖아요. 대중들 속에 이제 그 정치인이 가지는 포지션이 네. 맞냐, 시장이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박근혜 네. 시장이 안 어울렸듯이 저는 안철수 시장도 굉장히 안 어울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철수 정치인으로서의 안철수, 뭐 인간으로서 안철수, 시민으로서 안철수는 박원순 시장을 등단시키고 이기게 만드는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우셨기 때문에 저는 뭐 하여튼 그거를 인정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장으로는 맞지 않다 근데. 시장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포지션이 안 맞는 것 같다 머릿속에. 포지션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평론을 하고 싶으시죠.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더 해요? 예, 더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나머지 예를 들어. 아니 근데 왜 지금 저기 하는 게 노회찬이 안 나와서 제가 그렇죠. 노회찬이 안 나와서 제가 이거 가지고 제가 노회찬을 얘기하는 이유는요. 노회찬 국회의원도 올리고 노회찬 시장도 올리고 노회찬 도지사도 올리고 죄송합니다. 노회찬 대통령도 올려요. 지금 정당별로 가다 보니까 조금 빠졌는데 노회찬 의원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전체 예, 안철수 대표 밑에인데 5.9%가 나왔어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민선 5기 2010년이었죠. 네. 오세훈 시장이 될 때 그때 노회찬 의원이 나왔어요. 나왔죠. 그때 3.3% 정도를 득표를 했습니다. 지금 5.9%이고, 그리고 지난 직전의 대선에서 심상정 대표가 얻은 득표를 생각을 한다면은 만약에 내년에 나온다면 서울시장으로 상당한 좀 선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난번에 여기 나오셔서 안 나오신다는 얘기 하셨죠. 본인은 지금 나올 본인은 생각이 없다고. 경남에 네. 계시다. 근데 저는 정말 진보 정당의 분이 광역시장이나 도지사나 정말 한번 제대로 하는 거 참 보고 싶어요. 자,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 뒤 시간이 없으니까 걔부터 말하고 나머지 시간을 쓰도록 하죠. 빨리 해주세요.
네, 조사 개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정당 지지율 정례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8월 28일부터 30일 사흘 동안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요. 최종 완전 응답자는 1,521명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5%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는 역시 TBS 의뢰로 서울시 거주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8월 21일부터 29일까지 평일 7일 동안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최종 완전 응답자는 893명입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3%포인트, 응답률은 5.1%입니다. 길어. 시간이 다 먹었네. 이거 녹음해서 오세요, 앞으로. 더 할 얘기가 부족하고, 다음에 김진일 박사님, 정치평론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재밌는데요? 권수정 실장 김진일 박사님이었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네. 내부자들 출연 때문에 비행 일정까지 조정하고 네. 새벽에 이렇게 귀국하자마자 이렇게 달려온 것은 왜냐면 여기 나와야 책 얘기를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읽혀요? 이걸 읽히면 안 되는데. 근데 이번에 이미 LA에서 제가 대단한 이제 일이죠. 봉변 당한 그 이야기 이제 들으셨죠? 아니, 언론에서 크게 났습니다. 봉변 당하셨다고. 예, 이게 어떻게 제가- 구체적으로 봉변을 당하셨는지. 아니 그 북토크장 가려고 하는데 지하 주차장 내려서 행사장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20명이 나타나서 네. 어떤 분은 뭐 아주 뭐 저 흉기 같은 것도 들고 계시고요. 흉기요? 그래서, 예, 기습 공격을 제가 당한 흉기, 거고요. 예를 구체적으로 어떤 흉기? 그런 흉기들이 있어요. 미국에는. 하여튼 피켓 같은 걸 흉기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포함해서요. 예. 평생들을 욕을 다 먹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래 살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연로하신 제가- 분들, 동영상에는 연로하신 분들 그냥 몇 분 정도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항의하시는. 다시 한번 경우도- 자세히 보세요. 예. 거기 아주 근장한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그분들한테 좀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책 홍보가 됐기 때문에. 출판사 측에서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이거 100억짜리 책 홍보입니다. 저희들이 가을에 책 홍보 좀 하려고 했는데 8세 지금 이제 다 매진되게 생겼고 이제 곧 이제 10세를 향해서 의원님이 혹시 알바들 쓰신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일각의 오해를 들을 정도로 네. 제가 10세를 찍으면은 지금 8세 이제 거의 다 매진됐는데 의원님 10세 직접 하지 찍으면은 않았다면 출판사 쪽에서 어떻게 한 거 아닐까요? 그런 일각의 뭐 공장장 같은 업무론으로 세상 보는 사람들은 그럴 그러니까. 생각이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10세를 찍으면은 뉴스 공장 우리 가족들 스태프들 공장장 김성태 의원님 제가 고기를 제가 뭐 나까지는 쏘겠습니다. 빼고 하셔도 좋고 예. 그 안현님이 LA에서 이제 봉변을 당하셨다는 그런 보도를 보고 걱정을 많이 공빈이 했는데 아니라 기습 공격. 아이, 그렇게 너무 또 사선 의원이나 되시는 분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생각이 다르면 반대 의사를 표출할 수가 있죠. 때로는 시위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폭력이나 폭언 같은 이런 위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제는 뭐 우리 안인도 집권당의 의젓한 중진 아니십니까? 비록 의원님을 그러면은- 비난하고 이협했을지라도 그분들 역시 우리가 보다듬고 또 품어야 할 국민이니까 의젓하게 나가시고 저는 그 이후에 국적 출동한 미국일지도 놀라운- 모릅니다. 국민이 놀라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 있지만은 잘 슬기롭게 대처하셨고 남의 말이라도 저렇게 쉽게 하시는데 아니요. 차 안에 갇혀가지고 30분 동안 둘러싸여가지고 그렇게 협박 당해 보세요. 뭐라고 하던가요, 둘러싸고 나서? 몇 명 제가 정도? 평생들을 욕을 다 들었다고 왜 책을 썼냐, 말씀을 책 내용이 이게 뭐냐, 이런 거였나요? 저는 그분들 가짜 교포들이라고 보고요. 제가 LA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북토크에 오신 이제 교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요. 저 사람들은 진짜 교포 아니다. 정말 창피하다. 그런 말씀 하셨고. 교포가 아니라는 건 누군가 동원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의미인가요? 실제로, 네. 이 집회를 모집하는 광고가 떴고요. 네. 그 돈을 준다. 그리고 세게 뭐 지르는 사람한테는 돈 더 준다. 그 돈을 광고를- 걸고 그날 안민수 의원님을 둘러싸고 항의를 했던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네, 그게 인터넷에 있는 것을 어느 아하. 시민단체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참 지금 미국 서부 시간으로 오후 3시 38분인데요. 이거 어떻게 돌파하셨습니까, 거기를? 사선 의원으로서. 이제 경찰이 왔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미국 서부에서 네. LA의 내여사 우리 회원들, 샌프란시스코의 공감 회원들, 이 뉴스공장 청취 중인 우리 교민들, 또 모든 해외 교민 여러분, 안민석의 무사귀국 인사말 전해 올리겠습니다. 이때까지 하셨잖아요, 지금. 아니, 이렇게 경찰을 불러서 이제 탈출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야당이었으면은 아마 총영사 측에서 좀 하여튼 뭐. 나몰라라 했을 텐데, 지난번에 텍사스에 뭐 간호장교 찾으러 갔을 때는 그때는 휴스턴하고 그 뉴욕의 총영사하고 대사관 측에서 뭐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그때는 신경도 경찰이 안 썼거든요. 의원님을 제압하러 왔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번에는 듣기로는 반대하는데요. 안민석 그때는 그쪽에 우리 공간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LA 총영사님이 그 LA 경찰서장에게 직접 전화하셔서 빨리 저 사선 의원을 빨리 보내라. 수도권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경찰 지금 미국 경찰의 호의를 받은 최초의 제가 대한민국 이렇게 정치인이 들리는 됐습니다. 이야기로는 안민석 의원이 미국에 떴다 하면은 네. 이미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뜨는 과정에서부터 미국에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날에서 부단장을 역임했던 김기현 씨가 사이버사령부에서 진행한 댓글 공작의 결과를 요약해 매일 아침 청와대와 국방장관, 합참의장, 국방부 비서관실에 직접 보고했다고 KBS 국제부 이재석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폭로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관련해 최초로 실명이 등장하는 이 특종은 그러나 KBS 보도국장단이 보도를 막았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에서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댓글 공작을 벌인 해당 부서에서 부단장을 했던 책임자가 얼굴을 공개하고 내가 직접 보고했다며 스스로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실명을 공개했는데 증거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군 정보기관에서 한 일인데 수사권도 없는 기자가 어떻게 이 이상의 증거를 확보합니까?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문제 삼을까봐 안 된다는 논리면 진보 진영에서 문제 삼아도 보도 안 해야 하는 건데 그럼 뭘 보도합니까? KBS가 총파업을 하는 이유 이해가 갑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게 여태까지 나온 거하고는 좀 다른 종류의 특종이 하나 또 나온 거죠, 이게. 사이버 사령단. 네, 당사자가 얼굴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네. 그리고 직접 보고도 했다고 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보고 대상이 청와대, 국방장관, 합참의장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까? 매일매일. 예. 근데 이제 KBS는 이걸 보도를 안 했어요. 네, KBS가 보도하지 않은 건 이번뿐만이 아니라요. 내부 증언에 따르면 지난 최순실 게이트 때도 최순실이 대통령 측근이라는 장담할 수 있냐라면서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당시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 김관진, 한민관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된 것이라고 보고, 예. 이분들은 그런데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다들 진급을 했죠. 네, 오히려 영전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국정원장은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보고를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수사선상에 오를 일밖에 남지 않은 거 아니냐. 예. 네, 원세훈 전 원장이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 법정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뭐 관련된 사안인데 관련해서 원세훈 국정원장은 어제 이제 징역 4년 그리고 다시 한번 법정 구속이 됐죠. 예. 네. 2심에서 법정 구속이 된 바가 있는데요.
대법원을 갔다가 파기환송돼서 그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걸려서 결국 다시 법정 구속이 된 겁니다. 어제 재판부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나섰다면서 이런 활동은 국가기관의 정치 중립을 믿고 있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기기 정당하지 못한 처사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화제가 됐는데 경호원들도 사실은 화제가 됐어요. 예.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헤어스타일 굉장히 독특한 소위 바가지 머리를 한 경호원들이. 네. 이번 경호원뿐만이 아니고 과거에도요. 해병대 비슷한 분들이 옆에서 경호한 적이 그때는 있습니다. 해병대하고 이번에는 이제 바가지 머리를 하신 경호원들이 남이와 붐붐도 생각이 나고 처리감이도 생각나고 이 시대를 알 수 있는 발언을. 소방차도 왜냐면 요즘 그 머리를 하고 나오는 가수들은 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경호원도 화제가 됐죠. 그리고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원도 사실은 이건 부끄러워할 일이에요. 그렇죠. 네. 13대 0으로 만장일치로 유죄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 파기환송했을 때도 뭐 전체적인 법리를 따지는 게 원래 대법원에서 하는 일인데 그 이메일 작성하지 않았다. 이건 1심에서 작성하지 않은 걸 받아주고 2심에서는 이메일을 작성한 게 맞다. 네, 정확히는 첨부 파일이죠. 네, 첨부 파일.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그 내용이 이제 말씀 자료라든가 아니면 뭐 계정이라든가 그런 내용, 그 댓글을 달 때 사용한 내용인데 그걸 분명히 본인 위에는 사용한 적 없다고 했는데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모순된 사실 진술인데 그걸 이제 2심에서는 증거로 채택했어요. 대법원에서는 요 증거 부분을 문제 삼아가지고 파기환송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전체적인 법리를 따지지 일부 증거가 전체 법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뭐 그 정도가 아니면 결론이 달라질 일이 아니면 소위 이거는 꼬리가 머리를 흔든 거예요. 증거 일부를 문제 삼아서 파기환송을 하고 학업심한테 떠넘긴 거죠. 물론 청와대 주장이지만 비판이 많긴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도요. 넘어갈 수 있을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승만 독재, 홍어, 과도한 노동운동, 과도한 복지 이건 현 정부의 철학과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야당의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여당의 문제 삼을 일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결론이 조만간 나겠죠. 이제 뉴스 하나 정도 더 미국 소식도 있겠네요, 당연히. 보니까. 네, 매티스 국방장관 발언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송영무 장관과 만나서 회담을 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북한과의 대화가 답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썼는데 이에 대해서 부인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장관이.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썼어요. 대화는 답이 아니라고 북한과. 뭐 얼마 있으면 꼭 대화한다고 또 쓸 겁니다. 쓸 건데 그 트위터를 쓰기 전에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 절대 외교적 해법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정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발언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백인 우월자들의 시위, 신나치 시위.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왜 신나치라고 그러냐면 실제 나치 구호하고 똑같은 구호를 외쳐요. 이들이. 1940년대 구호를 외치는데 근데 이제 이 백일 우월자들 구구 세력을 비판하지 않고 여러 당사자들이라고 했다가 공화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죠. 공화당으로부터도. 그래서 말을 바로 바꿨죠. 예. 근데 그때 당시 이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대통령의 진심이 아니라고 막 했었어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말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양쪽 모두에 좋은 사람들 많다. 예. 그 자체가 또 문제가 된 바가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아주 폭력적인 대한 좌파 이걸 대한 우파라고 이 극우들은 스스로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대한 좌파들도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KKK 대표적인 극우 단체가 트럼프의 정직과 용기에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왔다 갔다 하는 말 때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 뒤집기가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싹 뒤집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미국 공화당의 태도가 좀 바뀝니다. 예.
이번 주에 포린 폴리시, 네. 고급집니다. 제가 읽고 있는. 근데 여기에 이런 기사가 나와요. 미치 매코넬이 상원 대표거든요. 그 현재 다수당이 공화당이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지난 화요일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으로 내년 선거와 그 이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선거와 그 이후까지 공화당을 이끌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당에서 당 입장을 예, 전하는 그런 거죠. 말을 처음으로 했어요. 이게 대단한 말인 게 우리나라로 치면 추미애 대통령이 추미애 당대표가. 대통령이네. 당대표가. 예. 네, 큰일 날 얘기를 제가 했네. 당대표가 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다음 선거를 치르는 게 맞는지 고민 중이다라고 지방선거 전에 말을 했다. 엄청난 발언이잖아요. 심지어 거기는 재선을 하는 나라니까요. 특히도 네.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한 건데 그 의미는 탄핵이거든요. 사실상. 탄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선거와 그 이유를 함께 할 것인지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이거 우리나라 보도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 근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한 게 미국에서는 상원을 통과해야지 되는데 상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이란 말이죠. 그래서 될 리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공화당의 상원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런 고민을 한 줄이지만 언급한 건 처음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사는 실제 탄핵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국 헌법에 기초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라는 식의 결론이거든요. 물론 이건 주장이긴 한데 분위기가 미국에서는 심상치 않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왔다 갔다 하고 결정적인 게 KKK단 같은 미국이 오랫동안 고통받다가 미국 주류사회가 일단락시킨 사안을 다시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극우를 다시 부르고 공화당조차 받아들일 수 없는 극우 주장을 하니까. 네, 인종차별은 이념이라고 볼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프랑스에서 국민전선은 절대 그러니까 보수 진보 다 합쳐서 안 된다고 다 막아서는 것 같고 똑같은 일인데 그건 지금 이미 대통령이 된 게 문제인 거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공화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처음으로 나왔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줄줄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조 핫한 코너죠. 원조. 예. 뉴스공장과 함께 무럭무럭 성장해온 두 분.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님.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님. 예, 김성태 의원님. 불후의 명저 끝나지 않은 전쟁 저자 안민석입니다. 미국에서 무사 귀국했습니다. 막공항에서 지금 뉴스공장 출연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침에 뉴스공장 출연하기 위해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일로 오신 거죠? 네, 제가 생각해도 대단합니다. 뭐 우리 안 의원님이 이게 겨우 25만 원 받고 나서 군이 그것도 사이버 사령부 군 정보기관이 댓글 다는 알바로 전령한 거죠. 이게. 아, 참. 지시가 내려오는데요. 별 3개가 정립됐습니다라고 하면 대응해야 될 기사가 3개가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여있는 카페 이름은 어벤져스라고 해서요. 그 카페에서 자기들이 지시를 받고 그렇게 활동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웃기지 있습니다. 않습니까? 유치하고. 네. 25만 원을 받고 군 정보기관이 댓글을 달고 반대 여론을 찬성 여론으로 바꿨다고 작전 성공했다고 그걸 매일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한다는 게 매일매일 합참의장하고 군의 합참의장하고 국방부 장관이 그런 걸 보고받고 있었어요. 게시판에 반대를 찬성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국정원한테 25만 원씩 받고. 그리고 논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요. 이것을 최종 컨트롤하는 국정원과 군 댓글 작업을 컨트롤하는 곳이 있을 거다라는 의심은 과거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국정원이 그러니까 이거 조율할 수밖에 없겠죠. 국정원이 전체를 조율했거나 사이버 사령부가 전체를 조율했거나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게 그날 핵심 주제가 뭐냐. 기관이 다르니까 서로 같은 거를 똑같은 걸 다른 논조로 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룰 것인지 결정해야 되고 어디서 다룰 것인가. 똑같은 게시판에만 다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임무를 나눠야죠. 서로 분담하고. 네, 아주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들이요. 다양하게 조율을 해야 되고 조율의 주체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국정원이라고 추정하는 거죠. 국정원장이 주관했고 조직도 훨씬 크고 돈도 훨씬 많았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죠. 지금. 예. 25만 원. 아, 정말. 그리고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한테 이거 보고하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와중입니다. 네. 그 보고의 끝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라고 이제 추정하는 것이고요. 네, 심지어 청와대 행정관조차도 댓글 작업을 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점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이 안보 얘기한다는 건 너무 웃긴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이 더 나온다고 항상 얘기하지만, 그러면 지금은 박근혜 정권 때는 안 했냐, 지금은 안 하고 있냐. 네. 저는 그 질문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세청이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의 배경을 조사하기로 했다라고 동아일보가 아침에 보도했습니다. 이 중에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국세청은 오늘 외부위원들과 함께 첫 국세행정개혁 TF회의를 엽니다. 이건 또 안원구 청장님이 내일 당사자거든요. 이 사건과 관련해요. 예. 저희가 이제 이게 언젠가 나올 줄 알고 청장님을 고정으로 다 해놨어요. 이 사건이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 잡기 위한 거였죠. 예. 기획 수사였죠. 예, 표적 수사라는 지적이 그때부터 계속 되어 왔습니다. 왜냐면은 태광실업은 사실은 부산에 있는, 예, 조사사국은 대기업 수사하고 이런 데인데, 예, 그것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이 부산에 있는 중요한 기업을 이렇게 탈탈 터는 경우는 없다라고 그때부터도 이런 표적 수사라고 했었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주 갔다는 이유로 삼계탕 집도 세무조사를 했었으니까요. 네, 게다가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민정수석실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상률 국세청장은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도피하죠. 예, 그리고 나서 비자가 연장이 안 되는데, 혹은 연장하려면 국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현지에서, 예, 비자를 연장하는 그런 편법이 일어났고, 그걸 정부가 봐주지 않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예, 계속 그렇게 해외에 도피해 있었죠. 자, 다음 뉴스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 등으로 어제 또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건강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강남 성모병원에서 MRI 촬영과 함께 위내시경, 치과치료 등을 받았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 정기검진인데,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와 허리 통증, 속쓰림 증상 등을 호소했지만 진단 결과 이는 나이에 따른 퇴행성 증상으로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아프실 예정이라고 저희 계속 해왔는데 마음대로 안 되고 있어요. 병원에만 가면 이상 없음으로 자꾸 결과가 나와가지고 지난번에도 아프다고 법원에 출석 안 했는데 이상 없음으로, 이번에도 이상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회 활동과 동성애 반대에 이어서 이승만 정권 등 독재 옹호 등 역사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지명 처리 촉구하고 있고요. 여당 내에서도 사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조론 대신에 창조과학 얘기하는 것까지는 뭐 신앙의 문제라고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이게 학업시면 또 그걸 받아가지고 김시철 판사는 국정원 대권은 손자병법의 용명술이라고. 예. 네, 그러면서 아주 오랜 시간을 끌었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결론 내리지 않고 있었거든요. 또 이상한 게 이게 이제 보통 대법원은 4명이 하거든요. 처음에는. 네, 소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4명이 합의를 못 보거나 반대 의견이 있으면 전원 합의체라고 하죠. 전압으로 가는데 여기서 만장일치예요. 애초에 반대 의견에서 시작됐는데 어떻게 만장일치가 됩니까? 이것도 이상한 거죠. 예, 앞뒤가 맞는 건데, 결국은 이제 4년, 파기환송됐을 땐 3년인데, 1년이 올려치기가 된 거죠. 예. 네, 검찰이 구형한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한 사이버 사령부 이야기, 이 군이 댓글 공격을 한 건 저는 국정원보다 더 기가 막힐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군이. 국민을 상대로 여론 공작을 한 게 어떻게 군인입니까? 예. 그걸 또 국방장관, 합참의장, 청와대에 보고하고.
그러니까 국가 정보기관과 군의 정보기관이 전부 이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나라가 아니지 이게. 그 당시 군검찰이 수사해서요. 딱 한 명만 처벌받았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러니까요. 알고 봤더니 다 매일매일 보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국방장관.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댓글 공정을 매일 보고받고 있었어요. 합참 의장이. 물론 당사자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보고한 사람이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내가 보고했다고. 예. 군의 국방장관과 사이버 사령부 합참의장 이런 사람들이 댓글 공작을 매일 보고받고 있는데 당시 보수 정권이 맨날 타령하던 안보가 무슨 그게 안보입니까? 예. 나라도 아니었어요 정말. 자 이게 이제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는 와중이고요. 그래서 법정 구속이 됐고 원세훈 근데 4년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국정원장이 이 정도 일을 했는데 하는 분들도 있는데 추가 기소가 되겠죠. 예. 네, 지금 벌써부터 추가 기소 이야기가 검찰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원 전 원장에게 배임과 국고횡령,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서 추가 기소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추가 기소하겠죠. 예. 이게 이제 배임, 국고횡령 이런 거는 국정원법 위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한 번 했기 때문에 소위 이제 일사부조이기 때문에 못하니까. 근데 이제 30팀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막 하잖아요. 예. 네, 관련해서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형사 책임 묻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국고를 정상적이지 않은 활동에 마음대로 이용했다 혹은 배임했다, 국고를 횡령했다. 네, 불법적인 데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추가 기소가 되겠죠. 그리고 국정원장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보고하거든요. 예. 국정원장이 다시 감옥을 간 이상 그 질문을 이제 끊임없이 수사기관에서 하게 될 테고 정치권에서 하게 되겠죠.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어제 JTBC가 국정원 적폐청산 TF발로 기존에 30개 팀이 아니라 18개 팀이 더 있다라는 사실도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댓글 부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한민관이 아니군요, 참. 한민관은 개그맨 하시는 분이군요. 네. 개그맨이죠, 그 정도면. 한민구 합참의장 당시. 자, 이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도 그런 얘기 했었죠. 이게 다가 아닐 것이다. 네, 그렇죠. 적폐청산 TF 쪽에서도 이게 전체가 아니라고 계속 강조해 온 바가 있습니다. 아마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니까 전혀 별개의 팀이 또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심리전단. 이건 이제 부단장이 한 얘기니까요. 부단장이 이름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고를 했고 누구한테 보고를 했고를 자세히 얘기하는데 증거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 정도의 증언이 나오는 거 무척 드문 일이에요. 이 정도 급에서. 예, 이걸 보도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서면으로 직접 전달했다고도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네, 본인이 직무대리일 때는 직접 서면으로 전달한 적이 있다라고 저도 만나서 들은 바가 있는데요. 당사자가 이번에 얼굴을 공개한 이유가 워낙 이 진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는 차원에서 얼굴도 공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처벌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자기를 처벌하라고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도 자세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 얘기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반대 여론이 나오면 반대 여론이라는 게 이제 이게 추천 댓글이 달리고, 혹은 반대 댓글이 달릴 경우에, 이명박 대통령이 뭘 했는데 반대 여론이 너무 높다. 그러면 그 찬성 댓글로 바꾸는 작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밤새 그렇게 작업을 해서 밤새. 아침에 보고한다는 겁니다. 네, 밤새 국민 여론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매일매일 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랑이죠. 잘했다고. 잘했다는 자랑을 위로 보고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본인들은 작전 상황, 작전 계획 보고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작전입니까? 너무 부끄러워 용어들이. 게시판에 가서 댓글 단 다음에 작전 완료 이런 거 아닙니까? 더 웃긴 거는 그거를 하고 나서 매달 받은 돈이 25만 원이는 거예요. 예, 국정원 쪽에서 추가로 준 돈이었다라는 겁니다.